바다를 품은 책, 자산어부, 손택수 지음, 정약전 원저, 물고기 이름 짓기, 물고기 족보짜기. 숲을 산책하다 보면 이 나무 이름이 뭘까 하고 궁금증이 일 때가 있다. 바람이라도 일어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음방울 소리라도 낸다면 그 궁금증은 더해갈 것이다. 거기다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발그레 얼굴을 붉히고 있는 소녀의 볼빛처럼 홍조가 도는 꽃이라도 피어 있다면 궁금하다 못해 가슴속이 적잖이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 나무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고 식물도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등록 종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나무에게 먼저 이름을 지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나무라고만 부르면 다른 나무들과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 나무에게 딱 들어맞는 이름이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나무의 특징적인 모양과 이파리 모양, 그리고 껍질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금 더 애정이 있다면 눈에 드러나는 특징 외에 코로 킁킁 냄새도 맡아보고 나뭇결을 쓰다듬으며 촉감을 알아보기도 할 것이다. 만약에 열매가 있다면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처럼 맛을 보고 온 신경을 혀에 집중해서 새콤한가 달콤한가 그 맛을 알뜰하게 파악해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나무의 이름을 짓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이름을 짓는 행위를 통해 그와 나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에 놓이게 된다.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를 통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어둠 속에 있던 존재를 꽃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약전은 시인의 마음으로 물고기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창대에게 묻거나 일하는 어부들을 귀찮게 따라다니며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러고도 알 수 없거나 미심쩍게 느껴지면 그가 직접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마치 갓난아기의 이름을 짓는 아비처럼 말이다. 가령 그는 망둥이의 일종인 짱둥어를 철목어라고 하였다. 눈이 툭 붉어져 나온 모습을 보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했다. 비록 우리말이 아닌 한자 표기이긴 하지만 재치가 넘치는 장명이 아닐 수 없다. 짱뚱어와 눈을 맞추고 그놈 참 우습게도 생겼구나 하며 한참을 골똘해 있었을 정약전을 생각하면 입가에 슬며시 웃음이 번진다. 불가사리는 풍여보라고 하였는데 당시 흑산도 주민들은 그것을 개부전이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부르고 있었다. 지금 봐도 개부전보단 단풍잎 모양의 어족이란 뜻의 풍여버가 훨씬 정감 있게 서정적으로 다가온다. 바닷속에 단풍잎이 있다면 단풍나무도 있고 단풍나무 숲도 있을 법하지 않은가. 풍여버란 말은 그토록 많은 꿈을 꾸게 한다. 정약전은 이처럼 꿈을 꿀 수 있는 이름들을 여러 지어냈다. 자산어부에 나오는 절반 넘는 이름들이 그가 손수 지어낸 이름들이다. 그러나 그의 장명법은 출발부터 다소 무리가 있었다. 풍여버처럼 아무리 뜻깊은 장명이라 하더라도 대중이 함께 사용해주지 않으면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산어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약전은 자신이 지은 이름만을 표기하는 오만을 부리는 대신 바닷가 어촌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쓰는 말들을 같이 적어 놓았다. 말하자면 짱뚱어의 경우 철목어라는 창작명 옆에 따로 장동어라는 표기를 친절하게 달아주었던 것이다. 짱뚱과 유사한 한자음 장동을 빌려온 이 음차 표기법은 한자의 뜻을 빌려온 말들, 가령 물새를 수조라고 한 훈차 표기와 함께 당시의 방언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의 명명법이 더욱 빛나는 것은 독특한 이름 짓기를 통해 그 물고기가 어느 종가류에 속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종 단위에서 정약전은 가자미과에 속하는 넙치의 경우 접어라는 대표종 옆에 소접, 장접, 우설접, 금미접, 박접과 같은 유사종을 대등하게 다루고 있다. 서양 사람들의 이름처럼 뒤에 나오는 접이 성이고 앞에 달린 수식어가 이름이 되는 셈이다. 접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이 종들은 모여 접어류가 된다. 그리고 접어류는 비늘 달린 어류, 즉 인류라는 상위 범주로 묶인다. 우설접을 예로 든다면 우설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이 종이 소 혓바닥만한 두께와 크기로 되어 있으며 접어류에 속하고 비늘이 달려 있음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다. 참으로 단순 명료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분류가 아닌가. 해조류 항목에서 김과 파래의 경우 김 종류는 모두 나물 채자를, 파래 종류는 이끼 태자를 씀으로써 혼동되지 않도록 한 것도 돋보인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다. 정약전은 이 같은 이름짓기를 통해 물고기의 족보를 짰다. 여기서 물고기 어자는 모든 바다 생물을 포함하는 상징어가 된다. 물고기 서적에 포유류인 고래가 등장하는 것이나 물고기 서적에 주류인 새가 등장하는 것은 정약전이 새와 물고기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모든 바다 생물들을 두루 끌어안는 포괄적 관점에서 어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어부는 인류와 무린류 그리고 계류와 잡류로 구성되어 있다. 인류는 비늘을 덮고 있고 무린류는 비늘이 없다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계류는 껍질이 단단하다는 공통분모를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잡류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인류 중 민어와 조기, 그리고 돛덤 등은 석수어라는 하위 항목으로 묶이고 있는데 이 같은 분류는 이 물고기들의 귓속에 있다는 석회질의 돌, 즉 이석을 공통분모로 한 것이다.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석의 존재는 현대에 와서야 분명해진 것인데 정약전이 이를 기준으로 물고기를 분류하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고안을 통해 정약전이 궁극적으로 의도하였던 바는 무엇이었을까? 서문의 끄트머리에 그 답이 나온다. 뒤에 오는 군자가 이 책을 근거로 수정하고 보완한다면 이 책은 병을 치료하고 쓰임을 이롭게 하며 재물을 잘 관리하는 데 대해서 여러 전문가에게 진실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며 또한 시인들에게는 이제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넓게 참조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물고기에 대한 관심은 곧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다. 정약전은 어보를 통해 병 치료와 현실에서의 다채로운 활용, 그리고 경제적 가치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의 이름을 몰라서 고민하는 시인들에게까지 도움이 되길 바랐다. 가장 고급스러운 정신 활동 중 하나인 시를 통해 바다 생물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 것이다. 자산어보가 현실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자산어보가 단순한 해양생물 백과사전이 아니라 시적 상상력을 돋우어주는 책이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다를 품은 책, 자산어보, 손택수 지음, 정약전 원